네, 보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선거법 상정에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을 수렁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또 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듯이 지금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물론이고 또 민주당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상황을 좀 보고 계십니까? 한국당에서는 민주당 그 필리버스터가 소수당만 하는 것처럼 주장을 했었는데 실은 네.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첫째는 국회법 어디에도 그 여당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근거가 없고요. 또 한국당이 2016년이죠. 4.13 총선 끝나고 본인들이 이제 패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백서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우리도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 토론을 했어야 된다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비춰볼 때 여당에서 필리버스터 참가한 걸 가지고 시비 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 토론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지 일방이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도 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우려가스러운 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국민들한테 주어진 게 국회에서 또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 고함치고 막말하고 이런 추태를 국민들한테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씁쓸한데요. 네. 지난 4월 달처럼 물론 이제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의장 단상까지 몰려가서 저희들이 아주 저질 발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발언을 해가면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필리버스터가 소수 정당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네. 그 제도가 다른 쪽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역대 정권에 있어서 국회에 상당히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과정보다는 결론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저렇게 혼란스럽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던져주냐, 멱살잡이를 왜 하느냐, 왜 막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집권당이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대화 타입이라는 대의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이렇게 실종된 그 근원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집권당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된 과정 자체가 왜 그렇게 됐냐는 것은 이미 구태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이런 겁니다. 법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이건 민주사회가 법과 규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문화되지 않은 법과 제도가 아니더라도 그게 도덕과 문화가 있는 것이고요. 법대로 된다 그러면야 그 못할 국정 운영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대로 한다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호와 관용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여기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집권당이 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부 정치의 국회 혼란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찬성 필리버스터를 왜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죠. 첫째는 절박성입니다. 그 절박성이 뭐냐 그러면은 필리버스터를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 찬반 양론, 여기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죠. 이토록 혼란스럽게 하면서까지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그런적인 물음이 발생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면 자칫하면 총선까지 연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여기에 비판적 여론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여기에 도입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절박성을 더 이야기한다. 왜? 우리는 이 상황 자체를 이 정도의 당위성과 명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거 제도를 이렇게 하면서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것을 알아달라고 국민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쉽게 이야기해서 반대 필리버스터를 희석화시키는 것이죠. 반대 필리버스터만 그대로 놔두게 되게 되면은 어쨌든 그것이 여론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최대한 전략적 전술로서 이걸 희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토론자가 화장실을 가는 문제로 여야 의원들끼리 논쟁이 벌어지기까지도 했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집권당이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집권당의 책임이 있단 말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저희들이 거슬러서 잘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된 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인데요. 선거법만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이맘때 5당이 모여가지고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의 이런 제도로 한번 해보자고 합의안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당은 제대로 된 토의장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270석 비례는 완전히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 하자는 그런 안을 한 번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그때 합의문 할 때는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고 서로 합의를 했던 건데 그런 정면 반대되는 그런 안을 낸 뒤로 논의의 장으로 한 번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만 보더라도 이게 무슨 재집권하기 위한 무슨 악법이라는 그 나름대로 규정을 해놓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만큼 이렇게 중대한 법이었다면은 한국당이 어떤 전제를 하셨어야 되냐면은 들어와서 선거법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일부를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공수처도 자기들 말대로 이게 정말 어떤 그런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그런 악법이라면 그 악법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내서 서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쭉 방관해 온 거죠. 그리고 보셔서 알겠으나 계속 지금 한 10개월 동안 한국당이 보여줬던 행태가 장외투쟁이라든지요, 삭발, 농성 이런 행태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였지 들어와서 어떤 논의 구조에 들어와서 토론하는 것을 안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것을 집권당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저는 경광부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와 합의를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도 말씀하셨는데요. 있죠. 옷을 입을 때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옷을 잘 입는 법입니다. 첫 단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당의 선거법 제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은 이 부분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무산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은 굉장히 한계적이죠. 더군다나 다수결에 수적인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의 이 부분을 투영시키 나가는 방법 이런 것이 야당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것입니다. 선거법 제도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애당초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냐면 국민들의 사표 방지와 비례성 등가성이었습니다. 즉 국민 유권자의 표를 존중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표를 방지하겠다. 그런데 지금 사표가 더 나오게 생겼죠. 그래서 국민들의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주권이 국민당에 있는데 이런 주권자들의 주권이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애매한 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익적인 그런 잣대 또 공공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게임의 룰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선거법이 게임의 룰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요. 한 7번 정도 선거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는데 단 한 번만 제외하고 계속 여야의 합의제로 진행되어 왔던 게 선거법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선수들이 여기에 게임 룰에 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여야 동수로 특위를 만들어서 선거법을 합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이죠. 이게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합의에 토론에 참여를 안 했다. 합의 논의 과정이 안 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정략적인 부분 계산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한국당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야당 입장으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과정에서 한국당이 지금까지 논의에 참여 안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보습니다. 지금 양당 입장 차이만큼이나 두 분의 말씀도 참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자정이 되면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가 되고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가 되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했던 새 임시국회가 내일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은 이제 그 다음 날 27일 열릴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홍남기 부총리 탄핵 소추안과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내일 이후를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예상하기는 26일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건데요. 한국당에서 23일 날 홍남기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다 냈었거든요. 이게 국회법 보면 24시간 지나서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26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그 탄핵안 표결 처리가 있을 것 같고요.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 호흡 정도 가다 담고 아마 27일 날 본회의에서 아마 선거법 원자 표결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다수의 횡포라 그러는데 한국당이 거의 100석 가진 제1야당인데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지가 않고요. 지금 4+1 같은 경우가 뭐 국회법에 없는 어떤 유령단체처럼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지역구 국민들의 다들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다 대의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다수의 의견을 모은 게 이 선거법의 이 결론이고요. 또 이걸 가지고 내일 표결에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통해서 선거법이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한국당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다른 뭐 비례 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또 조치하고 있다고 좀 들리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내일은 27일은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쳐서 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닌 모레 이제 그렇죠.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전망해 주셨는데요. 네, 표결에 붙여지게 되면 당연히 통과되겠죠. 지금 4+1 협의체가 만약에 흔들린다거나 균열의 공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조금 있으면 뭐 다룰 주제라고 봐집니다만 비례정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본선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국당의 전략적 전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표결에 붙여지게 되면은 지금 4+1 협의체로서는 당연히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끝까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비례 한국당을 만들게 되면은 민주당이 의석에서 상당히 손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환기시키기위해서 하는 그런 전략적 전술이 포함이 돼 있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쪼개기 국회 전략으로 임시 국회 전략으로 2, 3일 정도 잘라서 이렇게 해서 안건을 이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 부수 법안이 27건, 6건 중에서 6건밖에 지금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0건 정도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게 된다 그러면 향후 남은 예산 부수 법안들은 내년 1일 1일자로 시행하는 법안들도 충분히 있는데 여기서 한국당이 과연 어떻게 협조를 해줄까? 예. 이 부분들은 사실상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통과가 일방적으로 된다 그러면 한국당으로서는 좀 더 강경한 어떤 대응책밖에는 지금 떠오르지 않는 게 없죠. 네. 예, 사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한 법안 하나당 임시국회를 한 번씩 연에 이렇게 쪼개기 국회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결국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고육주책이라기보다도 일종의 그밖에 아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뭐 지금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다수 의석, 즉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 비례 의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비례 의석을 좀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이런 전략인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결된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일단 비례 한국당이 기성정당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름에 대한 문제, 브랜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고요. 만약 합의된다 하더라도 비례 한국당이 지금 기성정당 가진 쪽에서 무엇을 원할지 이 부분도 타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 여권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여론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꼼수의 꼼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은 역풍이 불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소기의 성과를 못 얻게 됐죠. 그러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비례 한국당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중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낙하산 내려온다든가 또 아니면은 여기에 뭐 낙마자들을 공천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비례 한국당을 가지고 있는 비례 한국당이 추구하는 뭐 어떤 그 전략적 전술에 상당히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비례 한국당이 창당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파급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가 선거법 제도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에서는 이거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철저한 팬덤 정치의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효과가 있다는 것은 비례민주당을 못 만들 수밖에 없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 본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팬데믹 대결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한 결집력이 갈수록 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덤 싸움이 되게 되면은 비례 한국당으로 몰릴 수 있는 유권자의 표가 상당히 계속되고 네. 그것이 의석수 확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당 하는 행태에 대해서 꼼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꼼수 외에도 굉장히 변칙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필리버스터만 말씀드리더라도 소수당의 어떤 합법적인 의사토론 방해로 쓰여야 되는데 지난번 11월 29일 때 본회의 열 때요. 본회의에 올라온 199개 안건에 대해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본인들이 전원 다 서명했던 그런 법안까지도 다 필리버스터를 거는 그런 아주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례한국당이 내용을 충실히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은 그것은 이거야말로 꼼수고 크게는 비례한국당이 태동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본인들이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겉돌다가 본인들의 뜻대로 선거법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그 타겟책으로 좀 우회적으로 좀 돌아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반개혁적이고 지금 이 선거법이 물론 이제 원안에 대해서 많이 후퇴해서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동형의 취지를 좀 담은 건 사실이거든요. 국민의 의사대로 비례성도 좀 담아내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에 전혀 반대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당을 만들어 가지고 비례 의석을 많이 늘리겠다는 건데 네. 누가 보더라도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을 거고 자칫 만약에 한국당에 저는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임하면은 아마 커다란 저는 역풍에 직면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또 민주당발이라고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 공개를 한 이 자료를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의석수 전망 그 내용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자료의 진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겠죠. 알 길이 없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민주당 발이라고 네네.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짐작한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그러한 고민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례 한국당, 비례 민주당 이 비례 대표 의석을 놓고 내년에는 철저한 팬덤 싸움이 될 것인데 그 팬덤 싸움에 비례 민주당을 못 만들게 되면 민주당이 손을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 비례 한국당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팬덤들이 전부 결집을 하게 되면은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 민주당을 왜 못 만드냐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정의당, 대한신당, 민평당과 소위 신사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신사협정 협력 입장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깬다 그러면은 향후의 대권까지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균열이 됩니다. 세력에 대한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 민주당을 만들고 싶은 것이 속마음일 텐데 네. 여기서 겉으로 드러내고 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구조가 지금 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민주당은 이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만일에 비례한국당이 그렇다면 현실화 된다면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적인. 글쎄요. 저도 이제 같이 대응을 하면 좋겠는데 네. 실은 그렇게 하기가 한계가 있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거법을 끌어온 게 주도해온 게 물론 정의당이 이제 힘을 좀 많이 보탰습니다만은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끌어온 건 사실이고요. 네. 또 선거법의 이런 개정 취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례성이라든지 등가성 이런 걸 취지를 살린 건데 그걸 저버리고 다시 우리도 뭘 만들겠다. 저는 그건 좀 이율배반적인 거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안에 어떤 이제 타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서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이라도 당연히 그 시뮬레이션 해보죠. 한국당에서 한다는데 그건 뭐 시비거리가 안 되는 거고요. 아마 어느 당이라도 그건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가 되면은
한 일당이 독점하는 현상이 좀 사라지고 다당제가 형성이 돼서 일방이 끌고 가는 이런 독과점 형태의 정치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대화라든지 협치를 통해서 국회가 좀 굴러갈 것으로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당이 또 하나의 또 변칙을 또 들고 나오면서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예. 변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뭐 그 부분은 일부 뭐 맞습니다. 지금 뭐 꼼수다 변칙이다. 사실상 이게 전공법은 아니죠. 전공법은 아닌데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이 지금 이런 겁니다. 전공법으로 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제도에 대한 부분 이것은 뭐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적 목적을 내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보면 여기에 꼼수가 사실상 먼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검찰 개혁안 공수처법 등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군소 야당의 정의당 등의 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군소 정당의 입장으로서는 이 기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맞닿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 제도 개혁안이 통과되게끔 만든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치가 그 전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서 여기에 새 결집을 하고 새 확산을 도모한다. 이건 나무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것이 정이고 어느 것이 불이고 이걸 따지기 전에 예. 지금은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세력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세력을 얻는 쪽이 자기가 원하는 철학과 이념을 예. 가치를 실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야 공방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결국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거든요. 아까 전술적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황 대표의 이번에도 오늘 28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좀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진짜 아프니까 입원을 했겠죠. 뭐 여기에 어떤 뭐 트릭이 있을 수야 없다는 그런 생각인데 장외 집회 말고 지금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전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야당이 늘상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 이제 투쟁적 수단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당이 여당이고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1 협의체로 해서 법여건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고 여기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규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회 상황 자체가 주도권, 즉 헤게모니를 뺏긴 상태인데 과연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결국 여론전을 통해서 부당성을 알리고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밖에 없는데 그것이 일종의 여러 가지 그 투쟁적 차원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외 집회라는 걸 통해서 뭐 이 추운 날에 얼마나 모일 수 있는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총선 앞둔 상황에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상당히 결속력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병펜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투쟁적 수단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저는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한국당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만 한번 국민들께서 복기를 해보시면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논의장 그것도 한국당이 제1야당이거든요. 보통 국회가 보면은 아까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새싸움인데 새싸움이 뭡니까? 머릿수인데 국회에서는 의석수거든요. 제1당인 민주당하고 제2당인 한국당이 실은 주도를 해서 국회를 운영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예. 근데 본인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뺏긴 거죠. 군소정당한테. 그래놓고 할 일이 없어서 우리는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고 머리에 띠둘러야 되고 머리 깎아야 된다는 게 이건 정말 전형적인 약자 코스프레고요. 민주주의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의민주주의하고 다수결인데 국민들이 누구든지 어떤 논지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달라고 그 유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인데 그 유임을 소임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논의의 장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국회는 운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논점에서 이걸 보셔야지 한국당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손발 다 꽁꽁 묶어놨다는데 그건 한국당 분들 굉장히 좀 나약한 변명에 좀 불과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
잠시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이제 인사청문특별위원 인선이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예. 상당히 좀 중량급 인사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 상당히 좀 총력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쟁점도 그렇고 어떻게 청문회 통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정상적이라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청문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정세균 전 의장 지금 이제 후보 지명자죠. 살아오신 그동안 행보라든지 또 지금 한국당이 계속해서 현 정부를 공격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인데 경제를 아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카드를 또 공격하는 게 맞지가 않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분이 그 산자부 장관 하실 때 3천억 불 우리 수출을 처음으로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정세균 후보자가 쓴 책을 다시 읽어볼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뭐 분수경제라는 책이라든지 뭐 접시, 뭐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는 책이 있는데 산자부 장관을 마치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애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통해서 일본의 무역 역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건데요. 저는 그래도 경제 문제에 식견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당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한국당이 공격했던 경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무난한 청문회를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역량을 좀 높게 평가를 하시면서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국회의장 출신인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권 분립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민주당과 청와대의 전략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상권 분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립각이 있을 텐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경제적 현실이 급박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효적 가치가 더 있어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싸움을 하려면 각이 세워져야 되는데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이 각이 잘 안 쓰는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여기다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4+1 협의체가 어느 정도 공고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가는 과정을 본다 그러면은 4+1 협의체는 상당히 견고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무난히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여기서 대립각이 서지 않는 그런 싸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상권 분립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람으로 따지면 뼈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다도 이 상권 분립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지금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잘 안 받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당 그 점에 대해서 뭐 상당히 체계 치고 나가겠죠. 그래서 뭐 총리에 대한 인준 자체는 아마 거부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그리고 이상희 세명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